후하. 옳게 매력이 좀 부족한가 봐. 신랑 마음 하나 못 잡아서 밖으로 나돌게 만들고 그래. 남자가 바람피는 건 다 여자 탓이야. 신우이는 제 이혼 선언을 듣자마자 깔깔대며 비웃었습니다.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는 상황 속에서 저는 오히려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 재수 없는 신우이를 단번에 쓰러뜨릴 비장의 수가 제 손 안에 있었거든요. 형님 말씀 한번 잘하셨어요. 그래서 형님 남편도 바람났나 봐요? 순간 신우이는 대성통곡하며 뒷목 잡고 쓰러졌는데요. 사이다 같은 그날 밤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살을 갓 넘긴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한때는 세상 물정 모르고 사랑만 받으며 살았던 제가 어떻게 남편과 시댁이라는 지옥에서 탈출했는지 털어놓으려 하는데요. 결혼 전에 저는 부끄럽지만 정말 금지옥엽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사람이었어요. 부모님은 지역에서 꽤 큰 과일 도매상을 하셨고 덕분에 저는 경제적인 어려움은커녕 돈 귀한 줄도 모르고 자랐죠. 게다가 제 위로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오빠가 셋이나 있었거든요. 오빠들은 막내인 저를 동생이 아니라 공주님 모시듯이 업어 키웠습니다. 과일 상자가 산처럼 쌓인 가게 안에서 제가 뛰어놀다 넘어지기라도 하면 오빠 셋이 우르르 달려와 호들갑을 떨곤 했으니까요. 큰오빠는 저를 목마 태우고 시장통을 누비며 자랑했고 작은 오빠들은 제가 갖고 싶다는 건 밤하늘의 별이라도 따다 줄 기세였어요. 그렇게 사랑만 듬뿍 받고 자라다 보니 저는 세상 사람들이 다 우리 가족처럼 선한 줄로만 알았습니다. 남을 속이거나 이용하려는 사람이 있다는 건 상상조차 못했던 순수하다 못해 멍청했던 시절이었죠. 그런 제가 인생 최대의 실수를 저지른 게 바로 결혼이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사회 경험을 쌓겠다며 들어간 회사에서 전 남편을 만났습니다. 당시 그는 거래처 직원이었는데 낡은 구두를 신고 땀을 뻘뻘 흘리며 뛰어다니는 모습이 왠지 모르게 성실해 보였어요. 흔히 돈 좀 있다는 집안 아들들의 거만함과는 다른 그 소탈하고 꾸밈 없는 모습에 콩깍지가 제대로 씌었던 거죠. 제가 먼저 호감을 표했을 때 그는 가진 게 하나도 없다며 자기를 만나 고생시키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그때 저는 그 모습마저 겸손하다며 좋아했고요. 결혼하겠다고 그 사람을 집에 데려가던 날 집안 분위기는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평소엔 제 말이라면 파트로 매주를 쓴데도 믿어주던 오빠들이 그를 보자마자 결사반대를 외쳤죠. 특히 큰오빠는 저를 따로 불러내 심각한 얼굴로 말했어요. 막내야, 다시 생각해라. 사람 겉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지만 저놈 눈빛이 영 마음에 안 든다. 웃고 있어도 눈이 웃질 않아. 뭔가 꿍꿍이가 있는 관상이야. 하지만 사랑에 눈이 멀어버린 제 귀에 그런 충고가 들릴 리 만무했고 저는 울고불고 난리를 쳐서 기어이 결혼 승낙을 받아냈습니다. 그때 오빠들 말을 들었어야 했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도 저는 그때를 떠올리며 가슴을 치곤 하니까요. 결혼 생활 10년 차 금지옥염 막내딸은 온데간데였고 저는 시댁의 식모가 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결혼 직후 친정 오빠의 도움으로 번듯한 중견기업으로 이직을 했는데 그게 다 처가 덕분인 걸 알면서도 시댁 식구들은 고마워하기는커녕 저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는 며느리 친정이 잘 사는 게 자존심 상하시는지 사사건건 트집을 잡으며 깎아내리기 바빴죠. 김장이나 제사 때는 기본이고 주말에도 수시로 불러내 일을 시키면서 제가 힘든 내색이라도 하면 비꼬는 말투로 쏘아붙이셨죠. 아이고, 귀한 집 딸이라 이런 험한 일은 못하겠나 보네. 돈 좀 있다고 유세 떠는 거냐?
툭하면 친정 타령에 몸살이는 꼴하고는 네 친정 부모가 그렇게 가르치든. 그럴 때마다 울컥 치미는 화를 억누르며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이는 제 모습이 참 처량했어요. 신우이는 더했습니다. 의사 남편을 둔 신우이는 의사 사모님이라는 타이틀로 목에 깁스를 하고 다녔죠. 저를 마치 하녀 부리듯이 대하는 건 예사였고 친정 과일 가게를 자기네 창고처럼 여기기 일쑤였어요. 옳게 이번에 과일 맛있다고 하던데 우리 남편 병원 사람들한테 돌리게 최상품으로 10박스만 보내봐. 친정에 말하면 공짜로 줄 거 아니야? 돈 한 푼 안 내고 비싼 과일을 가져가면서도 뻔뻔하게 구는 신우이를 볼 때마다 속이 뒤집어졌지만 남편 기 살려주겠다고 꾹꾹 참아온 세월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주말 아침이었습니다. 그날따라 남편은 새벽부터 일어나 분주하게 짐을 챙겼어요. 평소엔 주말이면 소파와 한몸이 되던 사람이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낚시 가방을 챙기는 모습이 낯설었지만 저는 별 의심 없이 물었죠. 여보, 오늘 낚시 간다더니 신나 보이네. 아침밥은 먹고 가지. 남편은 신발을 신으며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매영이랑 약속했잖아. 매영이 요즘 병원 일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신다고 해서 같이 가드리는 거야. 알잖아. 매영 성격 꼼꼼해서 늦으면 싫어하시는 거. 밥은 가다가 휴게소에서 먹을게. 입가에 번지는 웃음을 참지 못하는 표정이었는데 저는 그게 그저 오랜만에 낚시 가서 신이 난 줄로만 알았습니다. 심해부가 낚시광인 건 온 가족이 다 아는 사실이라 남편이 심해부 비위 맞추느라 고생한다고만 생각했죠. 제가 운전 조심하고 오늘 저녁 늦게 나올 거지? 라고 배웅하자 남편은 묘하게 시선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아, 그게 매영이 밤낚시까지 하고 싶어 하셔서 내일 아침에나 들어올 것 같아. 애들 숙제 좀 봐주고 일찍 자. 그렇게 남편을 보내고 저는 밀린 집안일을 하며 정신없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들은 거실에서 TV 만화 영화에 푹 빠져 있었고 저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죠. 그때 거실 구석에서 카톡 하는 경쾌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아이들이 게임을 하나 싶었지만 태블릿 PC는 소파 구석 충전기에 꽂힌 채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싶어 다가가 보니 그 태블릿은 남편이 예전에 쓰던 구형 모델이었습니다. 남편이 핸드폰을 바꾸면서 로그아웃을 안 해둔 탓에 카카오톡이 연동되어 있었던 거죠. 꺼져 있던 화면이 알림과 함께 환하게 밝혀졌는데 발신자가 다름 아닌 매영이었습니다. 낚시 가서 운전 중일 남편에게 무슨 급한 일이라도 생겼나 싶어 홀린 듯 잠금 패턴을 풀었어요. 예전에 남편이 쓰던 패턴 그대로라 너무나 쉽게 열려버린 판도라의 상자. 그 속에 담긴 내용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처남 출발했어? 누나한테는 나랑 낚시터에서 밤샌다고 확실히 말해놨지? 괜히 꼬투리 잡히지 않게 입 단속 잘해. 얼른 와. 내 여친 친구들도 온대. 내가 호텔 스위트룸 잡아놨어.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면서 손이 벌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낚시터가 아니라 호텔? 여친 친구들? 방금 전까지 매영 잘 모시고 다녀오라며 남편을 배웅했던 제 모습이 떠올라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어요. 단순한 낚시 약속이 아니라는 직감, 여자의 본능적인 촉이 뇌리에 강하게 꽂혔습니다. 화면 속 메시지를 뚫어지라 쳐다보는데 사진 한 장이 또 전송되어 왔습니다. 고급 호텔 로비에서 젊은 여자 허리를 감싸 안고 웃고 있는 심해부의 셀카 사진이었죠. 그리고 그 밑에 달린 메시지가 제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이따가 만나서 파트너 정하자. 처남 취향인 스타일로 내가 미리 찜해둠.
오늘 밤 화끈하게 놀아보자고. 이게 꿈이 아니라 현실이라니. 점잖은 척하던 의사 심해부와 성실한 가장인 척 연기하던 내 남편이 뒤로는 이런 짓을 꾸미고 있었다니. 분노를 넘어선 공포와 배신감에 치가 떨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장 전화해서 따지고 싶었지만 억지로 참아내야만 했어요. 지금 흥분해서 일을 그르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본능적으로 들었거든요. 그날 제 손에 들린 태블릿 PC는 마치 시한폭탄 같았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은데 손은 차갑게 식어가는 그 기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모를 겁니다. 화면 속에 선명하게 박힌 심해부의 메시지와 사진들을 보면서 저는 멍하니 거실 한복판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네요. 머릿속에서는 지난 10년의 결혼 생활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는데 그 모든 게 다 거짓말 같더라고요. 도대체 언제부터였을까요? 남편이 저한테 했던 말들이 하나둘씩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매형 진짜 대단한 사람이야. 의사라고 거들먹거리지도 않고 솔직히 누가 처남을 그렇게 챙겨주겠어? 당신도 매형한테 좀 더 잘해드려. 그때는 그 말이 참 순박하고 고마워서 제가 더 나서서 심해부 생신상까지 차리고 병원 직원들 간식까지 챙겨 보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다 자기들끼리 쿵짝이 맞아서 놀러 다니기 위한 밑밥이었다니 기가 막혀서 헛웃음만 나오더라고요. 심해부가 저를 볼 때마다 짓던 그 인자한 미소 뒤에 저 멍청한 여자, 우리가 속이는 줄도 모르고 좋단다 하는 비웃음이 숨겨져 있었다고 생각하니 온몸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당장이라도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소리치고 싶었지만 이를 악물고 참았어요. 지금 터트리면 안 된다. 아직은 아니다. 친정 오빠들이 예전에 해줬던 말이 불현듯 떠오르더라고요. 막내야, 무슨 일이 생기면 감정적으로 굴지 말고 증거부터 잡아라. 세상은 네 진심을 알아주지 않아. 오로지 팩트만 믿는 거야. 그때는 흘려들었던 그 말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저를 붙잡아준 동아줄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저는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태블릿 화면을 하나하나 캡처하기 시작했습니다. 심해부가 보낸 호텔 스위트룸, 여친 친구들, 파트너 정하자 같은 더러운 메시지들은 물론이고 그동안 둘이서 주고받은 낚시 약속인 척했던 날짜들까지 샅샅이 뒤졌죠. 날짜를 대조해보니 기가 차더라고요. 지난달 어머니 생신 때 남편이 회사 워크숍 간다고 했던 날도 사실은 심해부랑 골프 치러 가서 딴짓거리 한 거였고 매형 위로해준다며 술 한잔하러 나갔던 것도 다 여자들 끼고 놀았던 거였어요. 그때 아이열이 펄펄 끓어서 저 혼자 밤새 물수건 갈아주며 울었는데 남편이란 인간은 룸살롱에서 히히덕거리고 있었다니. 배신감을 넘어서 사리가 느껴진다는 게 이런 건가 싶었습니다. 증거를 다 캡처해서 제 핸드폰으로 전송하고 혹시 몰라 클라우드에도 백업을 해두고 나니 조금은 이성이 돌아오는 것 같았네요. 하지만 여기서 끝낼 순 없잖아요. 확실한 물증, 빼도 박도 못할 증거가 더 필요했습니다. 저는 창고를 뒤져서 예전에 아이들 어학용으로 샀다가 구석에 박아둔 소형 녹음기를 찾아냈어요. 작동이 잘 되나 테스트를 해보고 건전지도 새 걸로 갈아 끼운 다음 거실 소파 밑이랑 안방 침대 협탁 뒤 그리고 남편 서재 책상 밑에 몰래 숨겨두었습니다. 집안 곳곳에 제 귀를 심어두는 심정으로요. 내 집이 갑자기 첩보 영화 속 작전 현장처럼 느껴지는데 비참하면서도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두고 봐라. 내가 너희들 바닥까지 다 까발려 줄 테니까. 다음 날 오후 남편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평소 같으면 왔어? 고생했네. 하며 반겨줬겠지만 도저히 그럴 수가 없어서 주방에 서서 등만 보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 기색은 살피지도 않고 신발을 벗어 던지며 너스레를 떨더라고요. 아이고, 피곤하다. 매형 체력이 어찌나 좋으신지 밤새 낚시하고도 끄떡없으시네. 나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 뻔뻔하게 거짓말을 늘어놓는 그 목소리에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제가 뒤도 안 돌아보고 고기는 좀 잡았어? 하고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죠. 그러자 남편이 냉장고 문을 열며 물을 벌컥벌컥 마시더니 대답하더군요. 아니, 이번엔 영 꽝이었어. 물때가 안 맞았나 봐. 매형도 아쉬워하시더라고. 다음에 다시 가자고 하시네. 꽝은 무슨 호텔방에서 뒹구느라 낚싯대 한 번 안 던졌으면서 저는 설거지통에 그릇을 쾅 하고 내려놓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남편이 씻으러 욕실에 들어간 사이 남편이 벗어둔 옷을 뒤져봤습니다. 낚시터에 다녀왔다는 옷에서 비린내는커녕 은은하게 여자 향수 냄새랑 담배 냄새가 섞여서 나더라고요. 그날 밤 남편은 피곤하다며 일찍 코를 골고 골아떨어졌습니다. 옆에 누워있는 저 인간이 내 남편이 맞나, 내가 사랑해서 결혼했던 그 사람이 맞나 싶어서 잠이 오질 않더라고요. 남편의 숨소리가 들릴 때마다 역겨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저는 베개를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캄캄한 거실 소파에 앉아 낮에 캡처해둔 사진들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그냥 이혼만 해서는 분이 풀릴 것 같지 않았거든요. 특히 저를 무시하던 시누이와 시어머니, 그리고 저를 기만하고 노란한 남편과 시매부까지. 이 인간들 모두가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어야 제 속이 시원할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남편 앞에서는 평소처럼 밥도 잘 차려주고 시댁 가서도 군말 없이 일하며 납작 엎드렸죠. 속으로는 칼을 갈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세상 둘도 없는 현모양처 코스프레를 했던 거예요. 남편은 제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철석같이 믿고는 점점 더 대담해지더라고요. 핸드폰 패턴을 바꾸지도 않고 거실에 툭툭 던져놓질 않나, 베란다에서 통화할 때 목소리를 낮추지도 않고 낄낄거리질 않나. 덕분에 저는 생각보다 쉽게 증거를 차곡차곡 모을 수 있었습니다. 하루는 남편이 씻는 사이에 카톡을 몰래 열어봤는데 심해부랑 나눈 대화가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야, 지난번에 그 친구 어땠냐? 마음에 들었어? 에이, 매형 파트너가 훨씬 낫던데요. 제 파트너는 좀 징징대서 별로였어요. 다음엔 매형이 골라준 애로 할래요. 그래. 이번 주말에 또 날 잡자. 누나한테는 학회 간다고 뻥칠 테니까 너도 알아서 둘러대. 이 대화 내용을 보는데 손이 부들부들 떨려서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남편이란 작자가 아이들 아빠라는 사람이 여자를 물건 고르듯 품평하고 심해부랑 서로 바꿔가며 놀 생각을 하다니. 이건 불륜을 넘어서 인간이길 포기한 짐승들이나 할 짓 아닌가요? 저는 이 대화 내용도 모조리 캡처해서 제 메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죠. 이 추악한 민낯을 시누이가 보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사위를 하늘처럼 떠받들던 시모가 이 사실을 알면 거품을 물고 쓰러지시려나? 상상만 해도 짜릿한 쾌감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폭풍전야 같은 며칠이 지나고 드디어 결전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가오는 주말이 시어머니 생신이었거든요. 온 가족이 다 모이는 그 자리, 심해부도 오고 시누이도 오고 남편도 있겠죠. 저는 그날을 디데이로 잡았습니다. 제 손에는 이미 차고 넘치는 증거들이 쥐어져 있었고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시어머니 생신 선물로 아주 특별한 걸 준비해야겠다고 마음먹으니 콧노래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음식 준비하느라
스트레스 받아서 두통약을 달고 살았을 텐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오히려 그날이 기다려져서 가슴이 두근거리기까지 했네요. 여보, 이번 어머니 생신 때는 내가 갈비찜 아주 맛있게 할게. 당신은 아무 걱정하지 마.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남편이 웬일이냐는 듯 쳐다보며 그러더군요. 어휴, 우리 마누라 철들었네. 그래, 매형도 오시니까 신경 좀 써. 매형 타령, 또 그놈의 매형 타령. 그래, 신경 써드려야죠. 저는 남편의 등 뒤에서 서늘하게 웃으며 다가올 파국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가면 뒤에 숨겨진 추악한 두 얼굴, 이제 곧 세상 밖으로 끄집어낼 시간이었으니까요.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시어머니 생신이라 온 가족이 모이는 날이었죠. 평소 같으면 며칠 전부터 장보고 음식하느라 허리가 휘었겠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갈비찜이니 잡채니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놓으면서도 힘든 줄을 몰랐네요. 오히려 콧노래가 흥얼거려질 정도로 기분이 묘하게 들떴거든요. 제 손끝에서 완성되는 음식들이 마치 재단에 올린 제물처럼 느껴졌다고나 할까요? 화려한 생일날이 곧 제삿날이 될 거라는 걸 저만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녁 시간이 되자 시누이네 식구가 도착했습니다. 시누이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코를 킁킁거리더니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말했어요. 올케 갈비찜 했어? 우리 그이 요즘 혈압 관리해야 돼서 싱겁게 먹어야 하는데 간 좀 잘 맞췄어? 저는 부엌에서 행주로 손을 닦으며 짐짓 웃는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심해부님 입맛에 딱 맞게 심심하게 했어요. 오시는 길 안 막히셨어요? 심해부는 뒤늦게 들어오더니 남편 어깨를 툭 치며 윙크를 했어요. 처남, 얼굴 좋네. 주말에 낚시 가서 힐링 좀 했나 봐. 남편도 기다렸다는 듯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아유, 매형 덕분이죠. 매형이 한 수 가르쳐 주신 덕분에 손맛 좀 봤습니다. 둘이서 주고받는 그 음흉한 눈빛 교환, 역겨워서 토악질이 나올 뻔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사위가 오자마자 버선발로 뛰어나와 반기시더군요. 아이고, 우리 김서방 왔는가. 병원 일도 바쁠 텐데 처가까지 오느라 고생 많았네. 얼른 앉게. 내가 맛있는 거 많이 해놨어. 사위 사랑은 장모라더니 아들보다 더 끔찍하게 챙기는 모습이 가관이었습니다. 저는 묵묵히 상을 차려내고 온 가족이 둘러앉아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갈비찜을 집어 심해부 밥그릇에 올려주며 연신 싱글벙글하셨죠. 많이 먹게 해. 우리 며느리가 솜씨는 없어서 자네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네. 심해부는 갈비를 뜯으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장모님, 솜씨가 일품이신데요? 처남댁이 장모님 손맛을 닮아서 그런가 아주 꿀맛입니다. 그 말을 듣고 시누이가 피식 웃으며 거들더군요. 어머, 자기야. 올케가 무슨 손맛이 있어? 그냥 레시피 보고 따라한 거지. 친정에서 귀하게 커서 칼질도 제대로 못하던 애잖아. 하하호, 자기들끼리 신이 나서 떠드는 꼴을 보고 있자니 더는 못 참겠더라고요. 저는 숟가락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소음에 식탁에 정적이 흘렀고 시선이 모두 저에게 쏠렸죠. 시어머니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으셨습니다. 왜 그러냐? 밥 먹다 말고.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제 인생을 건 도박, 이제 주사위를 던질 차례였어요. 어머님, 아니 모두한테 드릴 말씀이 있어요. 남편이 옆에서 툭 치며 눈치를 주더군요. 여보, 갑자기 왜 그래? 분위기 깨게. 나중에 얘기해. 하지만 저는 남편의 손을 뿌리치고 똑바로 시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저
이 사람하고 이혼하겠습니다. 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는 젓가락을 떨어뜨리셨고 남편은 입을 떡 벌린 채 저를 쳐다봤죠. 가장 먼저 반응한 건 신우이였습니다. 신우이는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리더니 팔짱을 끼고 저를 노려보며 말했어요. 옳게, 지금 제정신이야? 엄마 생신날 다 모인 자리에서 이혼? 미쳤어? 시어머니도 정신을 차리시고는 버럭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야? 시어미 생일에 이혼 타령이라니. 네 친정 부모가 그렇게 가르치든? 또 친정 타령? 지겹지도 않으실까요? 저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대꾸했습니다. 네, 제정신이에요. 더 이상은 못 참겠어서 그래요. 이 사람 바람난 것 같아요. 시댁 식구들 비위 맞추는 것도 이제 신물이 나네요. 그러자 신우이가 깔깔대며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야, 너 진짜 웃긴다. 올케가 언제부터 우리 비위를 맞췄다고 그래? 그리고 남자가 사회생활하다 보면 여자도 만날 수도 있고 술도 마실 수 있는 거지. 그걸 이해 못해서 이혼을 해? 여자가 오죽 못났으면 남자가 밖으로 나돌까 생각은 안 해봤니? 네가 매력이 없으니까 남편이 집에 들어오기 싫은 거 아니야? 시어머니도 거두셨죠. 그래, 예. 남자가 사회생활하다 보면 술김에 실수도 하고 스트레스 풀려고 곁눈질도 좀 하는 거지. 여자가 속이 좁아서 원. 그걸 못 참고 이혼이라니, 쯧쯧. 네가 배가 불렀구나. 돈 좀 있는 집 딸이라고 유세 떠는 거냐? 와, 정말 대단한 논리였어요. 남자가 바람 피우는 건 사회생활이고 여자가 그걸 못 참는 건 속 좁은 거라니. 게다가 며느리 면전에서 아들의 외도를 실수라고 두둔하는 시어머니라니.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남편은 그 와중에 제 눈치를 보며 슬금슬금 꽁무니를 빼려고 하더라고요. 엄마, 누나, 그만해. 집사람이 요즘 좀 예민해서 그래. 내가 나중에 잘 타이를게. 누가 누굴 잘 타이른다는 걸까요? 저는 남편을 쏘아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신우이에게 시선을 돌렸죠. 형님 말씀 한번 잘하셨네요. 형님은 그럼 매력이 철철 넘쳐서 심해부님이 딴짓 한번 안 하시겠어요. 신우이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뭐, 지금 나한테 하는 소리야? 우리 그이는 너네 남편이랑 달라. 의사에, 인격자에, 나한테 얼마나 잘하는데. 감히 어디다 비교를 해? 심해부도 헛기침을 하며 거들먹거렸습니다. 처남댁 말이 좀 심하네. 우리가 처남 도와준 게 얼만데 고마운 줄도 모르고 이런 식으로 나오면 곤란하지. 저는 가방에서 태블릿 PC를 꺼내 식탁 위에 탁 소리나게 올려놓았습니다. 시선이 태블릿으로 쏠렸죠. 남편의 얼굴이 사색이 되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태블릿 화면을 켜고 갤러리에 저장해둔 사진 폴더를 열었습니다. 가장 먼저 보이는 건 심해부와 내연녀의 호텔 사진, 그리고 남편과 심해부가 주고받은 더러운 카톡 대화들이었죠. 저는 천천히 아주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형님, 이거 한번 보실래요? 형님 남편이 제 남편이랑 낚시 간다던 날 사실은 어디서 누구랑 있었는지 신우이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시는 게 보였습니다. 남편은요? 그거 내놔 하며 달려들었지만 저는 태블릿을 높이 쳐들고 피했죠. 식탁 위에는 싸늘한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저를 비웃으며 낄낄거리던 그 입들이 이제는 공포에 질려 굳게 다물어져 있었죠. 저는 태블릿 PC를 든 손에 힘을 꽉 주었습니다. 이 안에 담긴 진실이 터져나오는 순간 이 가증스러운 가족 노름도 끝장이 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신우이는 여전히 상황 파악이 안 된 듯 멍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옳게. 지금 뭐 하는 거야? 그게 뭔데 그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불안함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거겠죠. 저는 태블릿 화면을 신우이 쪽으로 휙 돌려 보여주며 차갑게 웃어 보였습니다. 형님, 아까 참 재밌게 웃으셨죠? 남편이 바람 피우는 거 여자 탓이라고 깔깔대셨잖아요. 그런데 어쩌죠? 형님이 그렇게 믿고 떠받들던 형님 남편도 처남 핑계대고 딴 여자랑 뒹굴고 다녔다는 사실은 모르셨나 봐요. 순간 신우이의 눈동자가 흔들리더니 태블릿 화면에 고정되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심해부가 낯선 여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호텔 로비에 서 있는 사진이 아주 선명하게 박혀 있었죠. 그 밑에는 오늘 밤 화끈하게 놀아보자라는 메시지까지 친절하게 적혀 있었고요. 이게 뭐야? 신우이가 비명을 지르듯 소리치며 태블릿을 낚아채 갔습니다. 손을 부들부들 떨며 화면을 넘기는 신우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해갔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심해부의 얼굴도 사색이 되다 못해 하얗게 질려버렸죠.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이고는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표정이었습니다. 아, 이 김석훈 개자식아. 이게 뭐야? 너 나한테 낚시 간다며. 처남이랑 낚시 가서 밤샌다며. 이게 뭐냐고. 신우이의 악에 바친 고함 소리가 거실을 뒤흔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놀라서 가슴을 부여잡고 아이고 무슨 일이냐, 왜들 이러냐 하며 발을 동동 구르셨죠. 하지만 신우이는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식탁 위에 있던 갈비찜 접시를 들어 심해부에게 집어던지려는 걸 남편이 가까스로 말렸어요. 누나, 진정해. 일단 말로 해. 이거 나. 이거 안 나? 야, 너도 한 패지? 너도 알면서 나 속인 거지? 둘이 짜고 나 병신 만든 거잖아. 신우이는 남편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울부짖었습니다. 머리는 산발이 되고 눈물 콧물로 범벅이 된 얼굴은 아까의 거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처참하게 일그러져 있었죠. 저는 그 꼴을 팔짱을 끼고 지켜보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래, 더 싸워라. 서로 물고 뜯고 아주 죽여라. 그게 너희들의 진짜 모습이니까. 그때 심해부가 억울하다는 듯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오해하지 마. 이거 다 합성이야.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이런 사진 조작하는 거 일도 아니라고. 처남댁이나 모함하려고 꾸민 짓이야. 증거가 눈앞에 있는데도 발뺌이라니 의사라는 사람이 머리가 저렇게 안 돌아가나요? 저는 코웃음을 치며 태블릿을 다시 뺏어 들었습니다. 합성이요? 아주버님, 지금 장난하세요? 여기 날짜랑 시간, 위치 정보까지 다 찍혀 있는데 무슨 합성을 운운하세요? 그리고 이거 하나뿐인 줄 아세요? 여기 녹음 파일도 있는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저는 보란 듯이 녹음기 아이콘을 눌렀습니다. 스피커를 통해 심해부의 느끼한 목소리가 거실 가득 울려 퍼졌죠. 처남, 지난번에 그 연기에 죽이지 않았냐? 다음 주말에도 또 콜? 매형, 누나가 눈치채면 어떡해요? 걱정 마, 네 누나 단순해서 내가 학회 간다고 하면 껌뻑 죽어. 처남만 입 다물면 완전 범죄야. 적나라한 대화 내용이 흘러나오자 심해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뒷목을 잡고 휘청거렸고 신우이는 충격에 휩싸여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너 의사 만든다고 뒷바라지한 게 얼만데. 우리가 병원 개원해준다고 돈 대준 게 얼만데. 신우이는 바닥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그런 딸을 보며 시어머니가 부들부들 떨며 일어나더니
심해부에게 달려들어 따귀를 올려붙였습니다. 짝! 하는 소리가 어찌나 찰지던지 제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이 나쁜 놈, 감히 우리 귀한 딸을 두고 바람을 피워. 네가 인간이냐? 의사면 다야? 내가 자네를 어떻게 대접했는데 은혜를 원수로 갚아? 시어머니는 심해부의 머리끄덩이를 잡고 흔들며 난동을 부리셨습니다. 내 딸 눈에서 눈물 나게 하면 내 눈엔 피눈물 나게 해줄 거야. 당장 내 딸한테 빌어. 썩 빌지 못해? 아수라장이 된 집안 꼴을 보니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까는 남자가 바람 피우는 게 사회생활이라며 두둔하시던 분이 자기 딸 일이 되니까 저렇게 돌변하셨으니까요. 내로남불도 정도가 있지 정말 역겨워서 봐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때다 싶어 결정타를 날리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 쪽으로 천천히 걸어가며 차분하지만 뼈 있는 한마디를 던졌죠. 어머님, 진정하세요. 왜 그러세요? 아까 제 남편 바람 피운 거 얘기할 때는 그러셨잖아요. 남자가 사회생활하다 보면 실수도 하고 스트레스도 풀 수 있다고. 사위도 남자인데 좀 이해해 주시지 그래요? 왜 아들은 되고 딸 남편은 안 돼요? 제 말에 시어머니가 흠칫하며 멈추셨습니다. 할 말을 잃고 입만 뻐끔거리시는데 그 표정이 아주 볼만하더군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더니 저를 노려보며 소리치셨습니다. 니년이 시애미를 가르치려 들어? 이게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고 대들어. 가르치려는 게 아니라 어머님 말씀을 그대로 돌려드리는 거예요. 며느리 가슴에 대못 박을 땐 좋으셨죠? 이제 딸 가슴에 대못 박히는 꼴 보시니까 어떠세요? 피가 거꾸로 솟으시나요? 그게 바로 제가 느꼈던 기분이에요. 저는 한마디도 지지 않고 쏘아붙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분을 이기지 못하고 아이고 하며 가슴을 치셨습니다. 그때 구석에 찌그러져 있던 남편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제발 그만해. 엄마 쓰러지시겠다. 나중에 우리끼리 얘기하자, 응? 우리끼리?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봅니다. 저는 남편을 싸늘하게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우리끼리 얘기할 게 뭐 있어? 다 끝났는데. 나 너랑 못 살아. 이혼 서류 보낼 테니까 도장이나 찍어. 그리고 위자료랑 재산 분할 준비 단단히 해두는 게 좋을 거야. 내가 가진 증거들 법원에 제출하면 너 빈털터리로 쫓겨날 줄 알아. 남편은 사색이 되어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여보, 한 번만 봐줘. 애들 생각해서라도 이러면 안 되잖아.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매형이 꼬셔서 어쩔 수 없이. 이거 나. 더러운 손 치워. 애들 핑계 대지 마. 애들 아빠라는 인간이 룸살롱 드나들며 여자 끼고 놀아? 그러고도 애들 볼 면목이 있어? 당신은 아빠 자격도 없어. 저는 남편을 힘껏 밀쳐냈습니다. 남편은 엉덩방아를 찌우며 나뒹굴었고 심해부는 시누이에게 머리채를 잡혀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집안은 그야말로 난장판, 개판 5분 전이었습니다. 시누이는 식탁 위에 있던 접시들을 모조리 쓸어버리며 악을 썼습니다. 다 나가, 다 꺼져, 내 눈앞에서 사라져. 와장창 깨지는 그릇소리와 함께 시누이의 울부짖음이 절규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제 가슴 속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깨지는 소리처럼 들리더군요. 시어머니는 결국 뒷목을 잡고 아이고 머리야 하며 바닥에 쓰러지는 신용을 하셨지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각자 자기 발등에 떨어진 불끄기에 바빴으니까요. 저는 그 아수라장을 뒤로하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남편이 여보, 가지마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
밤 공기가 그렇게 상쾌할 수가 없었네요. 마치 10년 묵은 체증이 싹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낼 순 없죠. 이제 일막이 끝났을 뿐, 진짜 복수는 지금부터니까요. 친정 오빠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큰오빠의 듬직한 목소리에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오빠, 나야. 지금 데리러 와줄 수 있어? 할 말이 있어. 제 목소리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는지 오빠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너 울어? 그 자식이 또 속 썩였어? 어디야? 지금 당장 갈게. 응, 시댁 앞이야. 오빠들 다 같이 와줘. 오늘 아주 끝장을 볼 거야. 전화를 끊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까만 밤하늘에 별이 유난히도 반짝이더라고요. 저 별들처럼 제 인생도 이제 다시 반짝일 수 있을까요? 아니, 반짝이게 만들어야죠. 금지옥 옆 막내딸로 사랑받던 그때로 돌아가 당당하게 내 인생을 되찾을 겁니다. 시댁 식구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후회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잠시 후 저 멀리서 오빠들의 차 라이트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저를 구하러 온 기사단처럼 든든하고 믿음직스러운 불빛이었죠. 저는 눈물을 닦고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 속에 서 있으니 방금 전까지 시댁 거실에서 벌어졌던 난리굿이 마치 꿈만 같더라고요. 하지만 제 손에 쥐어진 핸드폰과 그 안에 담긴 증거들은 엄연한 현실이었죠. 심장이 쿵쿵 뛰었지만 두려움보다는 묘한 해방감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저 멀리서 어둠을 가르며 달려오는 불빛들, 바로 우리 오빠들의 차였습니다. 차 세대가 연달아 제 앞에 멈춰섰고 문이 열리자마자 덩치 큰 그림자 셋이 우르르 내렸습니다. 너 괜찮아?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큰오빠가 제일 먼저 달려와 제 어깨를 감싸 쥐었습니다. 둘째, 셋째 오빠도 걱정스런 얼굴로 제 주위를 둘러쌌죠. 오빠들의 얼굴을 보자마자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그동안 시댁에서 겪은 서름과 남편의 배신, 시누이의 조롱, 이 모든 게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오빠, 나 못 살겠어. 저 사람들 다 미쳤어. 제가 울먹이며 자초지종을 털어놓자 오빠들의 얼굴이 무섭게 일그러졌습니다. 특히 평소엔 점잖기로 소문난 큰오빠의 눈빛이 형형하게 빛나는데 옆에 있던 제가 다 오금이 저릴 정도였죠. 뭐, 바람, 그것도 지 매형이랑 짜고 이게만도 못한 놈들이. 둘째 오빠는 당장이라도 쳐들어갈 기세로 소매를 걷어붙였고 셋째 오빠는 이를 갈며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하지만 큰오빠가 냉정하게 동생들을 제지했습니다. 진정해라. 가서 깽판 치는 건 하수들이나 하는 짓이야. 우린 법대로 아주 처절하게 밟아줄 거야. 일단 그놈 면상이나 보고 나오자. 오빠들과 함께 다시 시댁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거실은 여전히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시누이는 소파에 엎드려 통곡하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아이고 아이고 곡소리를 내고 계셨죠. 심해부는 넥타이가 풀어 헤쳐진 채 넋이 나가 있었고 남편은 구석에서 머리를 감싸쥐고 있었어요. 저희가 들이닥치자 순식간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가 놀란 눈으로 물으셨죠. 아니, 사돈 총각들이 이 밤중에 웬일인가? 연락도 없이. 큰오빠가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더니 남편 앞에 딱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는 나지막하지만 서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네, 내 동생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 가만 안 둔다고 했지? 기억나나? 남편은 고개도 못 들고 벌벌 떨기만 했습니다. 형님, 그게 아니고 오해입니다.
한 번만. 오해?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무슨 오해? 내 동생 인생 망쳐놓고 오해라고? 당신 오늘부로 내 여동생 남편 자격 박탈이야. 그리고 우리 회사랑 거래했던 것도 다 끝이야. 각오해. 큰오빠의 말에 남편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밥줄이 끊길 위기에 처하자 그제야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죠. 처남 잘못했습니다. 제발 회사만은 저 처자식 먹여 살려야 하잖아요. 처자식? 룸살롱 여자들이 처자식이야? 웃기고 있네. 막내 데리고 나가자. 더 볼 것도 없다. 오빠들의 호령에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찌그러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나서서 아니, 그래도 얘기는 하고 가야지. 하며 말리려 했지만 둘째 오빠가 눈을 부라리자 입도 뻥긋 못하시더라고요. 소파 위에 던져뒀던 제 핸드백과 외투만 챙겨들자 남편이 다급하게 제 옷자락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여보, 어디가? 애들 데리고 집에 올 거지? 저는 남편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치며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한 번만 더 애들 소리 입 밖에 내기만 해. 오늘 친정에 맡겨두길 천만다행이지. 애들이 얼마나 충격 먹었겠니? 앞으로 애들 볼 생각 마. 제가 현관으로 향하자 신우이가 도끼 어린 눈으로 저를 쏘아보며 악을 썼습니다. 아, 너 어딜 도망가. 내 남편 인생 망쳐놓고 우리 집안 쑥대밭 만들어놓고 그냥 가려고? 책임져. 내 인생 책임지라고. 저는 가소롭다는 듯 피식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형님, 아니 아줌마. 긁어부스럼은 당신 남편이랑 내 남편이 만든 거야. 엄한데 화풀이하지 말고 당신 남편 간수나 잘해. 이혼 소장 받으면 법원에서 보자고. 도망? 누가 도망자일까? 난 피해자야. 잘 있어. 다시는 보지 말자. 심해부는 신우이의 등살에 못 이겨 나도 너 같은 여자랑 사는 거 지긋지긋하다. 이참에 끝내. 라며 적반하장으로 소리치더군요. 결국 시댁은 아들과 딸이 동시에 이혼 소송에 휘말리는 전무후무한 이혼 명문가가 되어버렸습니다. 동네방네 소문이 날게 뻔했죠. 시어머니는 창피해서 시장도 못 나가게 생겼으니 쌤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정집으로 돌아오니 거실에서 놀고 있던 아이들이 엄마 하며 달려와 품에 안겼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해맑은 아이들의 얼굴을 보니 긴장이 풀리면서 다리에 힘이 쭉 빠지더라고요. 부모님은 제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우리 귀한 딸이 저런 놈한테 당하고 살았다니.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오빠들은 밤새 술잔을 기울이며 분통을 터뜨렸고요. 하지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아이들을 재워놓고 저는 변호사를 알아보고 이혼 소송 절차를 검색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제가 모아둔 증거들은 법정에서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다음 날부터 저는 남편이 있는 집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짐은 용달차를 불러서 남편 없을 때 싹 빼왔죠. 그리고 본격적인 응징이 시작되었습니다. 큰오빠는 약속대로 전 남편이 다니던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큰오빠의 인맥은 생각보다 대단했거든요. 전 남편 회사의 임원진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사위의 부도덕한 행실과 회사 이미지 실추를 언급하며 압박을 넣었죠. 결국 전 남편은 회사 내에서 왕따를 당하다가 권고사직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불륜 사실이 사내 게시판에 익명으로 퍼지면서 여직원들의 따가운 시선을 견딜 수 없었을 겁니다. 잘 다니던 직장에서 쫓겨나고 퇴직금마저 위자료로 압류당할 처지가 되니 꼴이 말이 아니었겠죠. 심해부도 무사하지 못했습니다. 신우이가 병원에 찾아가 난동을 부리는 바람에
병원 전체에 원장의 불륜 사실이 소문나 버렸거든요. 원장이 자기 처남이랑 짜고 룸살롱 다녔다는데 환자들한테는 친절한 척하더니 뒤로는 호박씨 깠네. 환자들 사이에서도 수군거림이 퍼지면서 병원 매출이 급감했습니다. 지역 사회 맘카페에도 소문이 쫙 퍼져서 불륜 의사병원 불매 운동까지 벌어질 조짐이 보였죠. 게다가 신우이와의 이혼 소송은 진흙탕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서로의 치부를 드러내며 물고 뜯는 꼴이 아주 가관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심해부는 재산 분할을 안 해주려고 재산을 빼돌리다 걸려서 망신을 당했고, 신우이는 위자료를 더 뜯어내려고 시댁에 찾아가 드러눕기까지 했다나요. 저는 이 모든 소식을 건너 들으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인과응보,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딱 맞더라고요. 저는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과거의 경력을 살려 재취업 준비를 했습니다. 경력 단절 여성이라 쉽지는 않았지만 친정 오빠들의 도움과 제 의지로 작은 무역회사에 취직할 수 있었죠. 첫 출근하던 날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더 이상 주눅든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당당한 커리어 우먼, 내 인생의 주인공이었죠.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살 작은 아파트도 구했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보태주신 돈과 제가 모은 돈을 합쳐서 마련한 보금자리였죠. 비록 예전 집처럼 넓고 화려하진 않았지만 그 어느 곳보다 아늑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이사 첫날 밤 아이들과 거실에 이불을 깔고 누웠는데 창문 너머로 달빛이 은은하게 비쳐 들어오더라고요. 아이들이 곤히 잠든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이제 우리 셋이서 행복하게 살자. 아빠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게 엄마가 2배, 3배 더 사랑해줄게.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드디어 이혼 판결이 났습니다. 남편의 유책 사유가 명백하여 위자료 3천만 원과 양육비 월 150만 원 지급 판결. 재산 분할도 제가 기여한 부분을 인정받아 꽤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법원 문을 나서는데 쭈그려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는 전 남편의 모습이 보이더군요. 초췌한 얼굴에 구겨진 양복.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저를 무시하고 떵떵거리던 그 남자가 맞나 싶을 정도로 비참해 보였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벌떡 일어나 다가왔어요. 여보, 잘 지냈어? 애들은? 애들 보고 싶은데. 애들 볼 자격 없다고 판사님이 말했잖아. 비켜. 저는 차갑게 쏘아붙이고 지나치려는데 전 남편이 제 팔을 붙잡으며 매달렸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줘. 나 정말 반성 많이 했어. 회사도 잘리고 갈 데도 없고 매형이랑도 연 끊었어. 제발. 그거 알아? 당신 지금 되게 추해 보여. 기회는 당신이 걷어찼어. 내가 수없이 참아주고 기다려줄 때 당신은 딴 여자랑 놀아놨잖아. 이제 와서 후회하면 뭐해? 버스 떠났어. 전 남편의 손을 뿌리치고 택시를 잡아타는 그 순간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리는 듯한 시원함을 느꼈습니다. 정말 끝이구나. 지긋지긋했던 악연의 고리를 끊어냈구나. 이혼 도장을 찍고 법원을 나서던 그날, 저는 제 인생의 겨울이 끝나고 따스한 봄날만 계속될 줄 알았습니다. 새로 구한 아파트는 비록 좁았지만 아침마다 창가로 스며드는 햇살이 그렇게 눈부실 수가 없었고, 아이들과 둘러앉아 먹는 저녁 밥상은 세상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달콤했거든요. 회사에서도 제법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고 통장에 차곡차곡 쌓이는 월급을 보며 내 힘으로 내 새끼들 건사하며 사는 게 이렇게 벅찬 기쁨이구나 하고 매일같이 감동하며 지냈으니까요. 밤에 자리에 누우면 더 이상 남편이 언제 들어오나 가슴 졸일 필요 없이
아이들의 새근거리는 숨소리를 자장가 삼아 꿀잠을 잘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호사다마라고 했던가요? 평온했던 제 일상의 돌이 하나 날아들어 잔잔한 호수의 파문을 일으키는 건 순식간이더라고요. 마침 연차를 쓴 평일 오후였는데 아이들은 거실에서 블록놀이를 하고 저는 밀린 빨래를 개며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딩동하는 초인종 소리에 인터폰을 확인해 보니 우체부 아저씨가 서 계시길래 무슨 일인가 싶어 문을 열어드렸죠. 등기 왔습니다. 이나영 씨 본인 맞으시죠? 아저씨가 건넨 두툼한 노란 서류 봉투, 발신인은 다름 아닌 가정법원이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으면서 손끝이 저릿해지는데 불길한 예감은 왜 한 번도 틀리는 법이 없는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어 내용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양육비 감액 청구 소송, 재산 분할 청구 소송. 청구 취지를 읽어 내려가는 동안 저는 기가 막히다 못해 숨이 턱턱 막혀서 그 자리에서 쓰러질 뻔했어요. 전 남편이라는 작자가 쓴 소장의 내용은 가관이라는 말로도 부족할 지경이었거든요. 원고는 최근 회사의 부당 해고로 인해 실직 상태가 되어 경제적 능력이 전무하므로 기존에 판결받은 양육비 월 150만 원을 월 30만 원으로 감액해 줄 것을 요청함. 월 30만 원? 아이 둘 키우는데 30만 원으로 뭘 하라는 건지 요즘 애들 학원비도 안 되는 돈을 던져주며 생색을 내겠다는 신보가 훤히 보이더라고요. 게다가 더 기막힌 건 그 밑에 적힌 재산 분할 청구 내용이었습니다. 이혼 당시 재산 분할 과정에서 피고가 은닉한 재산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 피고가 거주 중인 아파트의 보증금 또한 결혼 생활 중 형성된 자산이므로 이에 대한 분할을 다시 요구함. 정말 사람이 어디까지 바닥을 칠 수 있는지 보여주기로 작정한 걸까요? 지금 살고 있는 이 집 보증금 친정 부모님이 저랑 아이들 길바닥에 나앉지 말라고 노후 자금께서 마련해 주신 돈이라는 거 그 인간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돈마저 뺏어가겠다고 소송을 걸다니 이게 사람 탈을 쓰고 할 짓인가 싶어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회사에 부당해고 웃기지도 않죠. 본인이 불륜 저지르고 회사 이미지 망쳐서 권고사직 당한 걸 누구 탓을 하는 건지 뻔뻔함이 하늘을 찌르더라고요. 저는 소장을 구겨버리고 싶은 걸 꾹 참으며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화가 나서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얼굴이 화끈거려 견딜 수가 없었는데 거실에서 놀던 아이들이 엄마 눈치를 보며 숨을 죽이는 게 느껴져서 억지로 심호흡을 해야만 했어요. 엄마, 왜 그래? 또 아빠 때문에 그래? 큰아이가 조심스럽게 물어오는데 그 말에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아직 10살밖에 안 된 아이가 벌써 엄마 눈치를 보고 아빠라는 존재를 골칫덩어리로 인식하고 있다는 게 너무나 미안하고 아팠습니다. 저는 애써 웃으며 아니야. 그냥 회사 일 때문에 그래. 우리 아들 걱정했어? 하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지만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었죠. 그날 밤 저는 잠 한숨 못 자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전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퍼붓고 싶었지만 그래봤자 녹음해서 또 증거로 쓸까봐 꾹 참았네요. 변호사님께 연락해 상황을 설명하니 변호사님도 혀를 차시더라고요.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실직을 핑계로 양육비 줄이고 귀찮게 해서 합의금이라도 뜯어내려는 속셈이에요. 절대 말려드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더 강하게 나가야 해요. 변호사님의 단호한 목소리에 조금은 위안이 되었지만 답답한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며칠 뒤에 터지고 말았습니다.
학교에 다녀온 큰아이가 평소와 달리 현관문을 열자마자 가방을 내동댕이 치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다녀왔습니다 하는 인사도 없이 쿵쾅거리며 들어가는 뒷모습이 심상치 않아서 저는 하던 일을 멈추고 아이 방으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아이는 침대에 엎드려 서러운 듯 어깨를 들썩이며 울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보니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민준아, 왜 그래?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어? 친구랑 싸웠어? 제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등을 토닥이며 묻자 아이는 고개를 묻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달래고 어르고 나서야 아이가 퉁퉁 부은 눈으로 저를 쳐다보며 입을 열었는데 그 말이 비수처럼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엄마, 나 아빠 없는 애야? 순간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아빠가 왜 없어? 엄마랑 아빠랑 따로 사는 것뿐이지. 근데 오늘 학교 앞에서 흑 아이는 말을 잇지 못하고 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겨우 진정시키고 들어보니 사연인즉슨 이러했습니다. 오늘 학교 공개 수업이 있었는데 며칠 전 남편이 아이에게 전화를 해서 아빠가 꼭 갈게. 끝나고 맛있는 거 사줄게. 라고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저는 전 남편에게 접근 금지 신청을 해놓은 상태였지만 아이가 아빠를 보고 싶어 해서 전화 통화 정도는 막지 않았던 게 화근이었죠. 아이는 아빠가 온다는 말에 잔뜩 기대하고 친구들에게 자랑까지 했는데 정작 수업이 끝날 때까지 전 남편은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던 거예요. 교문 앞에서 하염없이 아빠를 기다리는 아이를 보고 반 친구 몇 놈이 놀려댔다는 겁니다. 야, 너네 아빠 안 온다니까? 너네 아빠 없잖아. 너네 엄마랑 이혼해서 너 버린 거야. 아이들의 그 잔인하고 철없는 말들이 우리 아이 가슴을 얼마나 후벼 팠을지 상상하니 제 가슴이 갈갈이 찢겨나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빠를 기다리다 지쳐 혼자 터덜터덜 걸어왔을 그 작은 뒷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려 저도 모르게 아이를 끌어안고 펑펑 울고 말았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아빠가 바빠서 못 온 거야. 민준이 버린 거 절대 아니야. 거짓말로 아이를 달래면서도 속에서는 뜨거운 용암이 끓어올랐습니다. 돈 몇 푼 아끼겠다고 소송을 건 것도 모자라 이제는 아이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까지 주다니. 약속을 했으면 지키든가 못 올 거면 미리 말을 해주든가 희망 고문만 시키고 아이를 웃음거리가 되게 만든 그 인간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이를 안고 한참을 울고 나니 슬픔은 어느새 서늘한 도끼로 변해 있었습니다. 더 이상은 방어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내가 약한 모습을 보이면 저 인간은 끝까지 우리를 괴롭힐 거다. 내가 아주 짓밟아놔야 다시는 얼씬도 못하겠구나. 어미로서의 본능이 저를 일깨웠습니다. 내 새끼 눈에서 눈물 나게 한 데가 피눈물로 갚아주겠다고 다짐했죠. 저는 아이를 재우고 거실로 나와 전 남편의 SNS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실직해서 돈이 없다고 징징거리던 인간이 과연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했거든요. 전 남편의 새로운 계정은 의외로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충격적인, 아니 어쩌면 예상했던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불과 어제 날짜로 올라온 게시물에는 고급 호텔 수영장에서 샴페인 잔을 들고 있는 여자의 사진이 떡하니 올라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여자 선글라스에 비친 남자, 희미하지만 분명 제 전 남편이었습니다. 팔목에 찬 시계, 제가 결혼 예물로 해줬던 그 시계가 확실했거든요. 실직해서 양육비 줄 돈은 없다면서 상간녀랑 호캉스 즐길 돈은 있다? 심지어 아이랑 약속한 날
학교에 안 오고 저기서 저러고 있었다는 사실에 치가 떨려서 호흡 곤란이 올 지경이었습니다. 이 인간은 갱생 불가능한 쓰레기였습니다. 저는 그 게시물을 캡처하고 날짜와 위치 정보까지 꼼꼼하게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죠. 양육비 감액, 재산 분할, 꿈깨라지. 오히려 내가 널 탈탈 털어서 빈털터리로 만들어줄 테니까. 은닉 재산이든 차명 계좌든 네가 숨겨놓은 쥐꼬리만한 돈까지 모조리 찾아내서 압류해버리겠다고 이를 갈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아이들을 깨웠습니다. 따뜻한 밥을 먹이고 옷매무새를 단정히 해주며 아이 눈을 맞추고 말했습니다. 민준아, 어제 일은 잊어버려. 그리고 아빠가 약속 안 지킨 건 아빠 잘못이야. 민준이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오늘 학교 가서 친구들이 또 놀리면 이렇게 말해. 우리 아빠는 나를 너무 사랑해서 멀리서 돈 벌고 계시는 거야. 너네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함부로 말하지 마. 라고 당당하게 말해. 알았지? 아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씩씩하게 등교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핸드폰을 들어 변호사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차분하고 단호했습니다. 변호사님, 저예요. 소송하려고요. 그냥 방어가 아니라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걸어서 역소송할게요. 그 인간이 낸 소장, 기각시키는 건 물론이고 위자료 증액 청구랑 양육비 이행 명령까지 싹 다 진행해 주세요. 그리고 저한테 아주 결정적인 증거가 생겼거든요. 전 남편이 우리를 건드린 걸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어줄 생각에 두려움보다는 투지가 불타올랐습니다. 돈이 없어? 정말 없는지 아니면 없는 척하는 건지 내가 낱낱이 밝혀주지. 전 남편의 뻔뻔한 역습, 오히려 그게 제 전투력을 최대로 끌어올린 기폭제가 된 셈이었습니다. 이제 봐주는 건 없습니다. 자비 없는 엄마의 복수가 어떤 건지 똑똑히 보여줄 테니까요. 전 남편의 SNS 게시물을 확보한 그날 밤, 저는 잠 한숨 자지 못하고 식탁에 앉아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식탁 위에는 이혼 소송 중에 법원을 통해 받아낸 전 남편의 최근 3년치 금융거래 내역서와 신용카드 사용 내역서가 수북이 쌓여 있었죠. 그리고 제 손에는 상간녀의 인스타그램이 켜진 핸드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마치 퍼즐을 맞추듯 카드 내역서의 날짜와 금액, 그리고 상간녀가 SNS에 올린 사진들의 날짜와 장소를 하나하나 대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빠질 것 같고 머리가 지끈거렸지만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동안 제가 몰랐던, 아니 상상조차 못했던 추악한 진실들이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이 엮여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전 남편이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거든요. 생활비가 부족하여 대출까지 받아가며 가정을 지키려 노력했다. 그런데 카드 내역서를 보니 그 생활비 부족이라며 현금 서비스를 받았던 바로 그 날짜, 그 시간에 상간녀의 인스타그램에는 화려한 사진들이 도배가 되어 있는 게 아니겠어요? 샤! 오빠랑 호캉스 스위트룸 플렉스. 전 남편이 현금 서비스 300만 원을 인출했던 날, 상간녀는 서울의 5성급 호텔 스위트룸에서 샴페인을 터뜨리는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심지어 사진 귀퉁이에 찍힌 남자의 시계, 제가 결혼 예물로 해줬던 그 시계가 선명했습니다. 또 다른 날을 볼까요? 전 남편이 회사 접대비 명목이라며 백화점에서 500만 원을 결제했던 날, 상간녀 PD에는 명품 가방 언박싱 영상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해시태그 오빠가 준 깜짝 선물, 사랑받는 여자 기가 막히다 못해 헛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생활비가 없어서 아이들 학원비도 못 준다던 인간이
뒤로는 상간녀한테 수백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사주고 주말마다 골프 치러 다니며 흥청망청 돈을 쓰고 있었다니. 이건 단순한 과소비나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가족을 기만하고 법원을 우롱하는 명백한 재산 은닉이자 사기 행각이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증거들을 하나하나 캡처하고 엑셀 파일로 정리하며 이를 갈았습니다. 그래, 네가 생활비로 썼다고 우기던 그 돈, 사실은 네 쾌락을 위해 탕진한 거였구나. 내가 이거 다 까발려 줄게. 다음 날 아침 저는 눈이 퀭한 상태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제 손에는 밤새 정리한 엑셀 파일과 캡처 사진들이 든 USB가 들려 있었죠. 변호사님은 제가 정리해온 자료를 훑어보시더니 회심의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사모님, 이거 아주 결정적입니다. 실직해서 소득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렇게 호화 생활을 즐기고 있다는 건 판사님이 제일 싫어하는 기만행위예요. 게다가 이 상간녀 명의로 된 오피스텔, 등기부 등본 떼보셨어요? 아니요, 거기까진 생각 못했는데요. 제가 조회해 보겠습니다. 자금 흐름이 수상하거든요. 변호사님의 촉은 역시나 정확했습니다. 상간녀 명의로 된 오피스텔의 매매 시점이 전 남편이 퇴직금을 수령한 직후였고 근저당 설정도 없이 전액 현금으로 매입한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전 남편 계좌에서 거액이 인출된 날 상간녀 계좌로 비슷한 금액이 입금되고 곧바로 부동산 잔금이 치러진 흔적. 전 남편이 퇴직금을 생활비로 다 썼다고 거짓말을 해놓고 사실은 상간녀 명의로 재산을 빼돌려 놓은 것이었죠. 심지어 최근에는 제가 납입하고 있는 아이들 보험까지 몰래 약관 대출을 받아서 쓴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정말이지 인간의 탈을 쓰고 어쩜 이렇게까지 바닥을 칠 수 있는지 분노를 넘어 경이로울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변호사님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저 이거 다 돌려받을 거예요. 10원 한 장 남기지 않고 다 찾아올 겁니다. 그리고 그 인간, 법의 심판대 위에 세워서 아주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어주세요. 드디어 결전의 날, 가정법원 조정실. 전 남편은 꾀죄죄한 양복을 입고 수염도 깎지 않은 초췌한 몰골로 나타났습니다. 판사님 앞에서는 세상 불쌍한 표정을 지으며 연기를 시작하더군요. 판사님,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 억울하게 해고당하고 지금 일용직을 전전하며 근근히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 양육비는커녕 제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형편입니다. 제발 선처해 주십시오. 눈물까지 글썽이며 읍소하는 꼴을 보니 연기 대상감이다 싶더라고요. 판사님도 처음엔 전 남편의 딱한 사정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시는 눈치였습니다. 그때 우리 변호사님이 조용히 손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원고의 주장은 모두 거짓입니다. 여기 반박 증거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변호사님이 제출한 서류 뭉치를 받아든 판사님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금융거래 내역서와 상간녀 SNS를 대조한 표, 상간녀와 호캉스를 즐기는 사진, 골프장에서 찍은 사진, 명품 가방 영수증, 그리고 결정적으로 상간녀 명의의 오피스텔 등기부 등본과 자금 출처 소명 자료들. 판사님은 안경을 고쳤으며 서류를 꼼꼼히 훑어보시더니 전 남편을 노려보며 차갑게 물으셨습니다. 원고, 이 사진들 본인 맞습니까? 실직해서 생활고에 시달린다는 분이 호텔 스위트룸에서 샴페인을 마시고 계시네요. 본인이 생활비 부족으로 대출받았다고 주장한 날짜랑 정확히 일치합니다. 전 남편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아, 그게 저기 친구가 사준 겁니다. 제가 돈 낸 거 아닙니다. 친구가요? 그럼 이 오피스텔은요?
퇴직금 받은 날짜에 상간녀 명의로 오피스텔을 샀는데 이것도 친구가 사준 겁니까? 금융 거래 내역이 다 나와 있는데 거짓말을 하십니까? 전 남편은 횡설수설하며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앞뒤가 하나도 맞지 않았습니다. 그 오피스텔은 제 돈이 아니고 빌린 돈입니다. 차용증은 없지만 판사님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는 듯 손을 들어 말을 잘랐습니다. 빌린 돈이라면서 차용증도 없고 이자, 지급 내역도 없네요. 이건 명백한 재산 은닉이자 사기 소송입니다. 원고, 법원을 기만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감치 명령받고 싶습니까? 판사님의 호통에 조정실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전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팔짱을 끼고 지켜보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죠. 꼴 좋다. 네가 팠던 무덤에 네가 들어가는구나. 판사님은 잠시 정적을 깨고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원고의 양육비 감액 청구는 기각합니다. 오히려 피고가 제기한 재산 분할 재청구와 위자료 증액 청구를 인용합니다. 원고는 은닉한 재산을 즉시 처분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가액을 피고에게 분할금으로 지급하고 위자료 5천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십시오. 또한 양육비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연 12%의 지연 이자를 가산하여 즉시 지급할 것을 명령합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감치 명령을 내릴 수도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땅, 땅, 땅. 판사님의 의사봉 소리가 제 귀에는 천상의 팡파르처럼 들렸습니다. 전 남편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주저앉았고 저는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일어났어요. 조정실을 나서는데 전 남편이 다급하게 쫓아나와 제 팔을 잡더군요. 여보, 아니, 민준 엄마. 잠깐만, 나 좀 봐봐. 저는 벌레를 쳐다보듯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쏘아봤습니다. 이거 나. 더러운 손 치워. 판결 들었지? 돈 준비해. 10원 한 장이라도 늦으면 바로 감치 신청할 거야. 유치장에서 콩밥 먹고 싶지 않으면 처신 똑바로 해. 내가 잘못했어. 그 여자가 꼬셔서 그런 거야. 나 돈 없어. 오피스텔 팔아도 대출 갚고 나면 남는 거 하나도 없어. 제발 좀 봐줘. 꼬셔? 웃기지 마. 네가 좋아서 넘어간 거잖아. 그리고 남는 게 없든 말든 내 알 바 아니야. 네가 쓴 돈, 네가 책임져. 나한테 사정하지 말고 그 여자한테 가서 돈 달라고 해. 사랑하는 사이라며? 그 정도는 해주겠지. 저는 전 남편의 손을 힘껏 뿌리치고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민준 엄마, 여보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에 타서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그렇게 환해 보일 수가 없더군요. 10년 묵은 체증이 싹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법원 건물을 나서는데 파란 하늘이 유난히 맑고 높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하늘도 제 편을 들어주는 것 같았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승리의 기쁨을 만끽할 새도 없이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바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이었죠. 전 남편에게 받은 판결문을 근거로 상간녀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했습니다. 변호사님은 이미 전 남편 소송에서 승소했으니 상간녀 소송은 식은 죽 먹기입니다. 라고 자신하셨습니다. 상간녀에게 소장이 송달되자 며칠 뒤 제 핸드폰으로 모르는 번호가 떴습니다. 받아보니 가늘고 신경질적인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오더군요. 여보세요? 당신이 김석훈 전처야? 나한테 소송 걸었다며? 이거 취하해. 안 그러면 가만 안 둬.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상간녀 주제의 협박이라니. 저는 코웃음을 치며 대꾸했습니다. 가만 안 두면 어쩔 건데?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불륜녀 주제에 어디서 큰 소리야? 법원 가기 싫으면 지금 당장 위자료 3천만 원 입금해. 안 그러면 네 직장, 네 가족, 네 주변 사람들한테 다 알릴 거야. 네가 유부남이랑 놀아나고 그 남자 돈으로 오피스텔 산 거. 뭐, 너 미쳤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야. 해봐. 사실 적시 명예훼손? 벌금 좀 내면 그만이야. 근데 넌 사회적으로 매장당할걸? 잘 생각해. 합의할 기회 주는 거야. 전화를 끊고 나니 손이 부들부들 떨리긴 했지만 속은 시원했습니다. 며칠 뒤 상간녀 측 변호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합의하고 싶다고요. 위자료 전액은 힘들고 조금만 깎아달라고 사정하더군요.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단 돈 1원도 못 깎아줍니다. 판결대로 받겠습니다. 결국 상간녀는 울며 겨자 먹기로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했고 전 남편이 사준 오피스텔도 경매로 넘어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전 남편과 상간녀 두 사람 모두 빈털터리가 되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결말. 이보다 더 완벽한 복수가 있을까요? 모든 소송이 끝나고 통장에 입금된 위자료와 재산 분할금을 확인하던 날,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근사한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그동안 돈 아끼느라 먹고 싶은 것도 못 사주고 입고 싶은 옷도 못 사줬던 게 마음에 걸렸거든요. 아이들이 스테이크를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제 아빠 없는 서름 따위 느끼지 않게 해줄게. 엄마가 아빠 목까지 다 해줄게. 큰아이가 오물오물 고기를 씹으며 말하더군요. 엄마, 오늘 진짜 맛있다. 우리 매일 이렇게 맛있는 거 먹자. 그래, 민준아. 이제 우리 매일매일 파티하자. 아이들과 함께 웃으며 건배를 하는 그 순간, 저는 비로소 진정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흉터로 남겠지만 그 흉터마저도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 훈장처럼 느껴졌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밤하늘의 별들이 유난히 반짝였습니다. 마치 제 앞날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죠. 저는 아이들의 손을 꼭 잡고 밤길을 걸으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넌 이제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야. 당당한 승리자야. 그렇게 완벽한 단죄를 끝내고 저는 진정한 홀로서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제 인생의 이 막은 해피엔딩만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끝까지 방심할 수 없는 법. 또 다른 행복이 그리고 또 다른 도전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어느덧 시간은 흘러 그 지옥 같았던 이혼 법정을 나선 지 벌써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네요. 지금 저는 어떻게 살고 있냐고요?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제 인생은 지금이 가장 화창한 봄날입니다. 창밖으로 따스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는 주말 아침, 향긋한 커피 한 잔을 내려 마시며 아이들이 깰 때까지 여유를 즐기는 이 시간이 저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이거든요. 예전 같으면 시댁 가서 아침상 차리느라 동동거리고 있었을 시간인데 이제는 온전히 나를 위해 쓸 수 있다는 게 아직도 꿈만 같을 때가 있어요. 이혼 후 저는 정말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경력 단절 여성이라는 꼬리표를 떼기 위해 남들보다 2배, 3배 더 노력했죠. 밤낮 없이 노력한 덕분에 지금은 팀장이라는 직함까지 달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이혼녀가 뭘 하겠어? 하며 수군대던 사람들도 이제는 제 업무 능력을 인정하고 역시 팀장님은 다르다며 엄지를 치켜 세우더라고요. 제 통장에는 매달 월급이 차곡차곡 쌓이고 아이들 학원비며 생활비 걱정 없이 당당하게 내 돈으로 내가 원하는 삶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니라
온전한 나로서 인정받는다는 게 이렇게 짜릿하고 벅찬 일인 줄 예전엔 미처 몰랐네요. 우리 아이들도 정말 몰라보게 자랐습니다. 큰아이 민준이는 벌써 중학생이 되었는데 아빠의 빈자리를 느낄 새도 없이 듬직한 아들로 성장해줬어요. 가끔 제가 퇴근하고 지쳐서 들어오면 서툰 솜씨로 김치볶음밥을 만들어 놓고는 엄마 힘들지? 내가 얼른 커서 엄마 호강시켜줄게. 라고 말하는데 그럴 때마다 밥알이 목에 메어 넘기질 못하겠더라고요. 학교에서도 반장을 맡을 정도로 리더십 있고 밝은 아이로 자라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둘째도 엄마 껌딱지에서 벗어나 자기 주장이 뚜렷한 똑순이가 되었고요. 우리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멋있다고 엄지척해주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제가 그때 용기를 내서 이혼하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그때 참고 살았다면 아이들은 매일 싸우는 부모 밑에서 눈치나 보며 불안해했겠죠. 지금 우리 집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아요. 그게 저에게는 최고의 보상입니다. 그나저나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그 인간들 소식도 전해드려야겠죠? 사실 저는 그쪽 소식은 귀 막고 눈 감고 살아서 잘 몰랐는데 얼마 전 우연히 옛날 살던 동네 마트에서 예전 옆집 아줌마를 만났거든요. 그 아줌마가 제 손을 꼭 잡고 반가워하더니 묻지도 않은 시댁 소식을 줄줄 읊어주시는데 듣고 보니 가관이더라고요. 정말 인과응보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 결말이었습니다. 먼저 전 남편 그 인간은 지금 거의 폐인이나 다름없다고 합니다. 위자료랑 재산 분할해 주느라 빈털터리가 된 것도 모자라 회사 잘리고 여기저기 일용직을 전전하다가 그마저도 적응 못하고 술에 절어 산다고 하네요. 상간녀는 전 남편 돈 떨어지자마자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갔답니다. 사랑이니 뭐니 하더니 결국 돈 보고 붙어먹은 불륜이었던 거죠. 전 남편은 지금 보증금 500만 원짜리 곰팡이 핀 지하 단칸방에서 혼자 사는데 술만 마시면 돈내방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제 이름을 부르고 아이들 보고 싶다고 난동을 부려서 경찰이 몇 번이나 출동했대요. 예전에 그 멀끔하고 거만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머리는 다 빠지고 이도 다 썩어서 영락없는 노숙자 꼴이라는데 옆집 아줌마가 아이고 쌤통이다 싶으면서도 너무 흉해서 못 봐주겠더라고 혀를 차시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를 듣는데 불쌍하다는 생각은 1도 안 들고 그저 뿌린 대로 거두는구나 싶어 덤덤했습니다. 신우인의 집안꼴은 더 심각하다고 합니다. 시매부랑 이혼 소송하면서 서로의 불륜 증거를 까발리는 바람에 시매부는 의사 면허 정지까지 당할 위기에 처했고 병원 문을 닫았대요. 위자료 소송에서 패소해서 재산도 거의 다 뺏기고 지금은 지방 요양병원 페이닥터로 근근히 먹고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 잘난 체 하던 의사 사모님, 우리 시누이는 어떻게 됐냐고요? 이혼 충격에 우울증이 심하게 와서 집 밖으로 한 발자국도 안 나온답니다. 매일 밤마다 술 마시고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서 이웃들이 민원을 넣을 정도라네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나한테 왜 이래 하며 악을 쓰는데 정작 본인이 올케인 저한테 했던 짓은 기억도 못하는지 참 아이러니하죠. 가끔 마주치면 머리는 산발을 하고 눈은 퀭해서 귀신 같은 몰골로 다닌다는데 예전에 저한테 올케는 꿈일 줄도 몰라 하며 비웃던 그 기세등등함은 다 어디 갔나 모르겠습니다. 가장 비참한 건 시어머니라고 하네요. 아들, 딸 둘 다 이혼하고 집안이 풍비박산 나니까 화병이 나서 쓰러지셨대요. 거동도 불편해지셨는데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요양보호사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셨답니다. 아들은 술주정뱅이의 딸은 우울증 환자니
누가 어머니를 챙기겠어요. 가끔 정신이 오락가락 하시는지 동네 경로당에 가서 우리 며느리가 과일 도매상 딸인데 과일 좀 가져오라고 해야겠다며 헛소리를 하신답니다. 저를 그렇게 구박하고 내쫓아놓고는 이제 와서 제가 해다 바치던 과일이며 용돈이 그리우신가 봐요. 사람들이 할머니, 며느리 이혼해서 나갔잖아요 라고 하면 아니야.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착한데 잠깐 친정 간 거야 하며 화를 내신다는데 그 모습이 참 씁쓸하면서도 한편으론 섬뜩하기까지 하더라고요. 있을 때 잘하지 떠나고 나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집안은 이제 완전히 무너져서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된 거죠.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혼 명문가로 소문이 나서 손가락질 받고 시어머니는 창피해서 이사도 못 가고 그 집에서 감옥처럼 갇혀 지내신다고 합니다. 저는 그 얘기를 전해 듣고 마트에서 나오는데 하늘이 유난히 파랗고 바람이 시원하게 느껴졌습니다. 과거의 악연들이 스스로 파멸해가는 모습을 보며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움의 조각마저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거든요. 이제 그들은 제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진 타인일 뿐입니다. 그들이 불행하든 말든 후회하든 말든 저와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니까요. 저는 그저 제 앞에 놓인 행복을 누리기에도 시간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주말 오후 아이들과 함께 자전거를 타고 한강공원으로 나갔습니다. 강바람을 맞으며 달리는데 제 뒤에서 엄마, 같이 가 하고 부르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전거를 멈추고 뒤를 돌아보니 환하게 웃으며 달려오는 아이들의 얼굴이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더라고요. 그 순간 가슴이 벅차오르면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슬퍼서가 아니라 너무 행복해서 흐르는 눈물이었죠. 과거에 저는 남편의 사랑을 구걸하고 시댁의 인정을 받기 위해 애쓰던 초라한 여자였지만 지금의 저는 누구보다 당당하고 강인한 엄마이자 제 인생의 주인으로 우뚝 섰으니까요. 상처는 아물어 굳은 살이 되었고 그 굳은 살은 저를 지탱해주는 단단한 근육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세상에 꺼내놓은 이유는 혹시라도 지금 저와 같은 고통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작은 희망이라도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남편의 외도로 시댁의 갑질로 눈물 흘리며 나 하나만 참으면 되지 하고 참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제발 그러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참는다고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참고 인내할수록 그들은 당신을 더 만만하게 보고 짓밟으려 들 겁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부속품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귀한 존재입니다. 금지옥엽으로 자란 귀한 딸이었고 앞으로도 사랑받아 마땅한 여자입니다. 자신을 갉아먹는 관계라면 과감하게 끊어내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지옥 같은 문을 열고 나오면 생각보다 훨씬 더 넓고 눈부신 세상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저를 보세요. 40이 넘은 나이에 이혼녀가 되어 아이 둘을 데리고 나왔지만 저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합니다. 남편 없이도 시댁 없이도 우리는 충분히 잘 살 수 있습니다. 아니, 훨씬 더 잘 살 수 있습니다. 제 인생의 겨울은 끝났습니다. 이제 제 앞에는 따스한 봄날의 꽃길만이 펼쳐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의 인생에도 반드시 찬란한 봄날이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용기 내세요. 그리고 행복해지세요. 우리는 그럴 자격이 충분하니까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정말 한 편의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사연을 함께 했습니다. 금지옥엽 귀한 딸로 자라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시댁의 모진 구박 속에서도 끝내 아이들을 위해 홀로 서기에 성공한 나영님.
마지막에 들려주신 그 당당한 목소리가 제 가슴을 뭉클하게 만드네요. 참는다고 해결되는 건 없다. 당신은 소중한 존재다. 이 말이 지금 어딘가에서 남몰래 눈물 흘리고 계신 분들에게 얼마나 큰 용기가 되었을지 짐작이 갑니다. 비바람이 몰아쳐도 결국 봄은 오고 상처는 아물어 더 단단한 굳은 살이 된다는 걸 나영님께서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나영님의 이야기처럼 부디 자신을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꽃피는 봄이 온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아이들과 함께 맞이하신 나영님의 찬란한 제2의 봄날, 저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나영님께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큰 위로가 되어줄 거예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